안녕하세요. 저는 조선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윤영민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콩팥병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콩팥의 위치는 양쪽 등 쪽에 한 개씩 총 2개 위치하게 되는데요. 위치는 복막 뒤쪽에 위치하고 11번 흉추와 3번 요추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양은 강낭콩 모양으로 길이는 11에서 12cm, 폭은 5에서 6cm, 두께는 2.3에서 3cm, 한쪽의 콩팥 무게는 150g 정도 됩니다. 콩팥은 이렇게 뒤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콩팥이 위치에 혈액이 들어간 동맥, 그리고 정맥, 그리고 요관을 통해서 소변이 만들어진 후에 방광에서 소변이 모인 후 요도로 배출이 됩니다. 콩팥의 내부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맥이 들어가서 이쪽 겉질과 속질, 콜텍스, 메둘라 이렇게 하는 곳에서 소변이 만들어진 후 콩팥 깔때기를 통해서 요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콩팥 소체라고 하는 신호는 콩팥의 기본적인 단위로 콩팥의 겉질, 이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한쪽 콩팥에 100만 개에서 150만 개의 콩팥 단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콩팥 소체에서 요동물질을 거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콩팥의 기능은 항상성을 유지하고 내분비 기능을 하는데요. 항상성 유지로는 체내 수분량을 조절하고 전해질을 조절합니다. 저희가 응급실에 한 번씩 가게 되면 소금기, 나트륨, 소디움이라고 하는 것과 포타슘, 칼륨 이런 것들을 조절하고 산염기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고 또한 우리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와 각종 약물들을 배설하는 역할을 하는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또한 내분비 기능으로 혈압 조절, 적혈구 생산인자를 만들게 되고 칼슘과 인 대사를 조절하여서 우리 몸의 골다공증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게 됩니다. 콩팥의 기능을 보게 되면 다시 그림으로 보면 음식과 물을 섭취하게 되면 노폐물이 혈액에 쌓이게 되고 그것이 콩팥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것에서 들쇠동맥을 통해서 우리 혈액이 지나가고 아까 한 신원에서 사구체 모세혈관을 통해서 보몬주머니로 소변이 만들어진 후 중간에 투불이라는 곳에서 세관이라는 곳에서 다시 재흡수가 되어 분비가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소변으로 요관을 통하여 소변이 배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걸러진 혈액들은 다시 저희 몸속으로 가게 되고 이러한 콩팥 역할을 통해서 체내 수분량을 조절하고 노폐물을 배설하고 전해질을 조절하며 산염기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 기능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칼슘과 인 대사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비타민 D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서 알 것입니다. 햇볕을 우리가 맞게 되면 피부에서 비타민 D, 콜레칼시페롤이 만들어지고 또한 식이를 통해서 비타민 D3, 비타민 D2가 만들어집니다. 흡수됩니다. 그리고 나서 간에서 25 디하이드록시 비타민 D3가 되고 이게 콩팥에서 활성형 비타민 1,25 디하이드록시 비타민 D3가 됩니다. 이게 활성형 비타민으로 우리 몸에서 위장과 콩팥에서 칼슘 흡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콩팥은 비타민 D를 통하여 칼슘 흡수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칼슘과 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칼슘의 농도에 따라서 부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영향이 되어서 칼슘과 인 대사를 조절하게 됩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칼슘 농도가 감소하게 되면 부갑상선 호르몬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칼슘 흡수가 증가하게 되는데 반대로 부갑상선 호르몬은 비타민 D는 칼슘과 인의 흡수를 모두 증가시키지만 부갑상선 호르몬은 칼슘은 흡수를 증가시키고 이는 배설을 촉진시킨다고 간단히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을 통해서 우리 콩팥은 칼슘과 인의 대사를 조절하게 됩니다. 또한 적혈구 생성을 관여하게 되는데요. 이 그림은 복잡한 그림으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처음에 적혈구가 만들어질 때 적혈구 생성인자, 우리가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관여하고 다음에 철분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 적혈구 생성인자는 당 단백질 호르몬으로 적혈구 생성에 관여합니다.
콩팥 간질 섬유 아세포와 간에서 생성되는데요. 저희가 신생아 때는 간에서도 많이 생성이 되지만 성인에서는 주로 신장에서 생성이 되어서 주변에서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께서 조혈제를 처방받았거나 빈혈이 있어서 철분제를 드신다는 말씀을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콩팥은 적혈구 생성에 중요한 벽혈구 생성인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내분비 기능 중에서 레닌, 알도스테론 시스템을 관여하게 되는데 이것은 주로 혈압이라고 간단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닌은 저희 콩팥 곁사구체 장치에서 분비가 되어서 우리 몸의 혈압, 전해질 체액량을 조절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혈압과 몸의 수분, 그리고 체액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간에서 안지오텐신오젠을 레닌이 안지오텐신 1, 안지오텐신 2를 만들게 되는데요. 폐에서 에이스가 나오면서 이게 혈압과 혈관 수축 작용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콩팥 기능을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콩팥은 노폐물을 제거하고 수분을 조절하고 건강한 뼈 조절, 칼슘과 인 대사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적혈구 생성을 조절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콩팥은 우리 몸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으므로 저희가 잘 관리를 하고 적절한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절을 해야 할 것입니다. 콩팥병의 진단은 많이 해보셨겠지만 소변 검사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혈액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영상학적 검사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변 검사는 우리 몸에 혈뇨가 있는지 단백뇨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저희 신장내과에서는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케톤뇨나 요당이 있는지 또는 세균뇨가 있는지를 흡연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혈뇨나 단백뇨가 있으면 신장내과 진료를 받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내과에서는 그 검사를 가지고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혈액검사입니다. 혈액검사는 저희가 크레아티닌 수치를 제일 먼저 보게 되는데요. 그것보다 저희 사구체 여과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은 신장의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치로 신장이 1분 동안 깨끗하게 걸러주는 혈액량입니다. 정상 사구체 여과율은 분당 90에서 120ml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눌린이라는 물질을 쓰거나 다른 이눌린이라는 물질을 써서 하는 게 가장 정확하지만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실제로 추정 사구체 여과율 Estimated GFR Glomerular Filtration Rate를 측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2는 빠져야겠네요. 혈액 내,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혈액 내 크레아티닌 수치를 공식에 넣어 계산합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내과 진료 오셨을 때 사구체 여과율이 얼마 정도 되니 지금 환자분께서는 만성콩팥병 3단계입니다. 4단계입니다. 5단계입니다. 이렇게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상학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영상학적 검사는 경정맥 요로조용술, 초음파, 전산 단층 촬영술, 우리 CT라고 하는 컴퓨티드 토모그래피가 있습니다. 실제로 경정맥 요로조용술은 신정내과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저희는 초음파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초음파를 봐서 이게 콩팥인데 아까 말했던 콜텍스, 겉질은 이렇게 검게 보이고 메둘라, 속질은 이렇게 하얗게 보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화 단층 촬영술을 통해서 콩팥 모양이 어떤지, 물혹이 있는지, 돌이 있는지, 또는 종괴가 있는지 또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필요할 경우 종괴, 신장암이 의심되거나 하면 MRI 검사 등을 추가적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상학적 검사를 통해서 정상, 초음파죠. 검게 보이고 이쪽이 하얗게 보이는 정상 소견이고 이게 말기 콩팥병이 진행되면 콩팥 크기가 작아지고 이상 소견이 보이게 되면 콩팥 크기가 이렇게 작아지고 이렇게 겉질 부분이 하얗게 변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만성 콩팥병이 많이 진행됐다는 것을 영상학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겉질은 실제로 콩팥 기능을 하는 콩팥 소체가 위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초음파를 통해서 많이 확인을 합니다. CT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조영제 CT를 쓰게 되면 그것만으로 조영제의 연관성, 급성 신손상이 있을 수가 있어서 초음파로 많이 저는
평가를 하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조직검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조직검사는 모든 환자에서 하지는 않고 사구체성 질환, 단백뇨가 많이 나온다던가 혈뇨가 많이 나오는데 요로결석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경우에 평가를 위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조직검사를 하게 됩니다. 콩팥은 후복막에 위치하게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엎져서 조직검사를 합니다. 주로 왼쪽 아래쪽에서 조직검사를 많이 진행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콩팥 소체가 이렇게 조직에서 보이게 됩니다. 콩팥은 초기에는 무증상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증상에 대해서 다시 보면 초기 증상으로는 붓는다, 다리가 붓고 얼굴이 붓는다. 그리고 혈압이 없었는데 몸이 부으면서 혈압이 올라간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소변량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변량은 하루에 400cc 이하로 있거나 소변량이 증가, 하루에 3000cc 이상. 또한 야간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밤보다 밤에 자다가 깨서 한 번 또는 두 번 소변을 거는 게 오래되는 경우 만성 콩팥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변 검사에서 혈뇨와 단백뇨를 보게 됩니다. 정상뇨는 이렇게 노랗게 보이고 농축뇨는 좀 진하지만 혈뇨는 이건 붉은색이지만 이거는 아예 빨간색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건 요로결석이나 방광 쪽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보이고 저희 신장내과적 혈뇨는 이렇게 검은 콜라색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고 환자분도 콜라색이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런 콜라색의 소변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품이 단백뇨가 생기면 이렇게 거품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콩팥병의 증상을 의심하고 신장내과 진료를 받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콩팥병의 증상은 이건 대한신장학회에 있는 내용인데요. 소변에서 거품이 납니다. 소변에서 피가 나옵니다. 건강검진에서 단백뇨나 혈뇨가 관찰되었습니다. 몸이 붓습니다. 급격하게 체중이 변하였습니다. 요량이 증가했습니다. 소변을 너무 자주 봅니다. 밤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소변을 봅니다. 소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혈압이 높습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이 모든 것들이 콩팥병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단백뇨가 있을 때 거품, 소변에서 피가 나올 때 사구체성으로 피가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요로결석 또는 방광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제 외래로 많이 오신 분 중에 한 분들이 건강검진에서 단백뇨나 혈뇨 그리고 몸이 부은 경우 체중이 변하는 경우 그리고 소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경우는 요로 감염을 또 의심해 봐야 되기 때문에 열나거나 절박력, 소변을 참지 못하거나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있거나 또는 잔뇨감이 계속 있거나 하는 경우는 신장내과나 인근 병원에 가셔서 소변 검사를 해서 요로 감염이 있는지 보고 요로 감염이 있으면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급성 신우신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생기고 그로 인해서 혈압 저하 또는 발열 등의 증상이 합병되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높고 허리가 아픕니다. 허리가 아픈 경우는 사실 좀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요로결석 등을 의심해 봐야겠습니다. 만성콩팥병의 진단입니다. 만성콩팥병은 혈액검사에서 신장 기능의 감소가 있거나 혈액검사상 신장 기능 이상이 없지만 신장 초음파 검사에서 양쪽 신장의 크기가 작아져 있거나 소변 검사에서 혈뇨나 단백뇨와 같은 신장 손상의 근거가 있고 이 소변들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를 만성콩팥병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아까 봤던 사구체 여과율을 바탕으로 단계를 나누게 되는데요. 먼저 1단계는 콩팥 손상의 증거가 있지만 정상이거나 또는 증가된 사구체 여과율로 사구체 여과율이 90 이상인 경우입니다. 2단계는 콩팥 손상이 있지만 경도의 사구체 여과율 감소로 사구체 여과율이 60에서 89입니다. 중등도의 사구체 여과율 감소가 있는 경우부터 3단계라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저희 신장내과 외래로 많이 환자분들이 오시게 됩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30에서 59. 4단계는 중증의 사구체 여과율 감소로 15에서 29. 말기 신부전은 15 이하로 5단계부터는 이제 환자분이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신장내과 진료를 꾸준히 받으셔야 합니다. 당뇨병성 만성콩팥병이 가장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많은데요. 당뇨병성 만성콩팥병의 위험인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모든 환자에서 적용이 된다고도 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혈당이 오랜 기간 목표 수치보다 높은 경우, 당뇨병과 연관되어 안과적 질환이나 신경질환이 있는 경우, 비만, 흡연, 고혈압이 있는 경우는 당뇨병성 만성콩팥병이 발생할 위험인자입니다. 위와 같은 위험인자가 있으면 정기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각각의 위험인자를 줄이기 위한 생활습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만성콩팥병 증가의 원인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인구가 노령화가 되고 있고 또한 당뇨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다음으로 고혈압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만성콩팥병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저희 투석을 하는 말기 신부전 환자분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만이 증가하면서 말기 콩팥병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만성콩팥병을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혈압이 상승하거나 눈 주위나 손발통이 부어오르고 전신 가려움증, 입맛이 없고 쉽게 피로하고 소변에 뭔가 이상 소변이 있거나 자다가 일어나서 소변을 자주 보는 경우는 만성콩팥병을 의심해서 신장내과 진료를 빨리 보는 것이 환자분의 향후 말기 콩팥병으로 진행되는 속도를 늦추고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증상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만성콩팥병의 증상은 초기 증상은 특이 증상이 없어 간과하기 쉽습니다. 혈압 상승과 야뇨증이 있고 다음으로 피로감과 불면증이 있을 수 있고 소화불량과 식욕 감소, 구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어서 처음에 소화기내과 가서 위대장 내시경을 하시고 그 다음에 피검사에서 콩팥 부전이 있어서 저희 쪽으로 오는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에 소화불량, 식욕 감소가 있으면 정기 피검사나 소변검사를 같이 해보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점점 병이 진행되면 환자분이 참을 수 없는 호흡곤란, 그리고 출혈, 쉽게 멍이 드는데 이건 혈소판이라고 하는 것의 기능이 떨어져서 출혈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가려움과 볼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려움은 아까 말씀드렸던 칼슘과 인해 수치에 대한 영향도 있고 또한 부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상승하게 되면 가려움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노동 물질로 인해서 가려움증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병이 진행된 경우 신장은 조혈모세포를 만들기 때문에 혈액 생성 시 철분, 비타민, 엽산 등이 필요하게 되는데 혈액 생성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아까 말씀드렸던 EPO, 에리스로포이에틴이 신장에서 생성되어서 조혈 호르몬 생성 부족으로 빈혈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철분, 비타민, 엽산 등이 부족할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검사를 진행을 하고 부족한 경우는 같이 저희 신장내과에서는 경구용 제제나 혈관 제제로 주고 있습니다. 또한 생식 기능이 저하하게 되는데요. 만성 신부전 환자의 50%에서는 발기부전이 발생하고 원인은 혈관 장애와 복용한 약제가 복합되어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투석으로는 좋아지지 않으며 신장 이식을 해야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성콩팥병은 아까 말씀드렸던 1기, 2기, 3기, 4기, 5기까지 말기 콩팥병까지 신장병까지 진행하게 되면 이때는 투석 또는 이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조기에 병원에 내원하여서 교정할 수 있는 자들을 교정하고 콩팥병의 진행을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약제 조절, 생활 습관을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말기 신부전은 신장 기능이 10% 미만 남은 상태를 말기 신질환이라고 합니다. 말기 신질환에서는 몸 안에 노폐물과 수분을 배출할 수 없어서 신대체요법, 저희가 말하는 복막투석, 혈액투석, 그리고 신장 이식의 신대체요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신대체요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 이식입니다. 혈액투석은 환자분들이 팔에 동정맥 룰을 만들게 되고 기계를 통해서 동맥에서 피를 뺀 후 노폐물을 거르고 필요한 이물질들을 뺀 후에 정맥으로 다시 넣어주는 게 혈액투석이고 복막투석은 배에 도관을 갖고 있으면서 투석액을 복막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막을 통해서 요독물질들이 천천히 걸러지게 하는 것이고 신장이식은 내사자 또는 생체 신장을 한 개를 받아 우리 몸에 이식을 해서 그 콩팥이 기능을 하게 함으로써 신장 기능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혈액투석은 보통 주 4회, 복막투석은 하루에 4번, 신장이식은 기증자가 있으면 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기 신부전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데이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ESRD,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당뇨 때문이고, 그 다음은 혈압, 그 다음은 만성 사구체 질환, 그 다음으로 낭성 신질환, 이런 순서로 말기 신장병이 진행하고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을 진행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2020년에 발생한 말기 신부전 환자입니다. 저희 나라는 토탈 18,379명이 2020년에 발생했고 혈액투석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15,084명. 그 다음으로 신장이식이 2,280명, 복막투석이 1,015명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분포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체 환자를 보게 되면 전체 말기 신장병으로 등록된 사람은 14만 5천 명이고 혈액투석은 11만 명, 신장이식은 2만 1,000명, 복막투석은 5,700명입니다. 혈액투석이 82%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혈액투석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인공콩팥기계, 투석기라고 흔히 저희가 간단히 말하는데 이 투석기로 혈액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자의 혈액이 관을 타고 투석기에 도달하여 노폐물과 수분이 걸러진 후 깨끗해진 혈액이 다시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혈액투석을 한 번 하기 위해서는 보통 저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4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회 월, 수, 금 또는 화, 목, 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투석기 보면 투석막이 이렇게 있고 피를 걸러서 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막투석입니다. 복막투석은 자신의 복막을 이용하여 투석을 하는 방법으로 복막은 복강안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으로 모세혈관이 분포합니다. 복막투석액을 주입하면 복막 모세혈관 내에 있는 노폐물이 빠져나오고 불필요한 체내 수분도 제거됩니다. 복막투석은 보통 한 번에 2리터의 투석액을 하루에 4차례 교환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제일 처음 복막투석할 때 저는 시작하고 환자분이 낮에 일상생활을 해야 되면 밤에 자동 복막투석을 이용하여 투석을 하는 환자분들도 꽤 있습니다. 밤에 잘 때만 투석을 하고 일상생활을 했을 때 특히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복막액을 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어서 자동 복막투석을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각각 복막투석이나 혈액투석에 대한 장단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오늘 다루긴 너무 깊은 주제일 것 같아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장이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복막투석보다 더 많은 수의 말기 콩팥병 환자분들이 신장이식을 받고 있습니다. 말기 신질환의 최선의 치료법으로 내사자 이식과 생체 이식이 있습니다. 생체 이식이란 살아있는 기증자의 2개의 콩팥 중 1개를 이식받는 것으로 이거는 가족 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사자 이식은 내사 판정 절차에 따라 내사가 선언된 기증자의 신장을 이식받는 것으로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호너스라고 하는 곳에 등록된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선대학교 병원도 신장 이식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기 콩팥병으로 진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기 콩팥병을 미리 조기에 발견하고 교정할 수 있는 인자를 교정하고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대체요법 10%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신대체요법까지 가는 속도를 최대한 늦춰서 투석을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제 환자분들과 저의 치료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기에 발견해야 되고 고혈압과 단백뇨, 알부민이 있는 경우에 조기에 검사를 진행하여서 환자 혈압 교정 또는 사구체 질환 같은 경우는 면역 억제제를 사용한 신장 조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되면 면역 억제제를 쓴다든지 이렇게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만성 콩팥병, 당뇨나 고혈압으로 인해 만성 콩팥병이 진행을 예방해야 되는데요. 혈압과 당뇨 약제를 복용을 철저히 하고
담배를 끊으셔야 되고 비만이 되지 않도록 운동, 또 식습관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고 약제를 투여 시 콩팥에 무리가 갈 수 있거나 콩팥 손상을 일으키는 약제가 있을 수 있으니 신장내과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약제를 조절해야겠습니다. 그림 오면 금연, 그리고 소금은 줄이고 술도 거의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체중을 줄이시고 하루에 30분 이상 꾸준히 운동을 담이 촉촉해질 때까지 운동을 해야 합니다.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십시오. 저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 하나씩 보게 되면 음식을 싱겁게 먹고 가급적 단백질 섭취를 줄입니다. 저염식은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혈압 조절에 유리하게 됩니다. 저희가 짜게 먹게 되면 목이 말라서 물을 먹고 그럼 몸이 붓고 혈압이 오르고 그럼 저희는 몸이 부으니까 이뇨제를 쓰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되지 않도록 저염식을 복용해서 신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다한 단백질 섭취는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 특히 만성 콩팥병을 가진 환자에서 단백뇨를 가진 경우는 단백뇨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거는 신장내과 가이드라인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단백질을 안 먹어버리면 몸이 영양불균형으로 영양실조 상태가 되어버려서 그런 경우에 오히려 급하게 투석을 해야 될 수가 있으니 정확한 양에 대해서는 신장내과 전문의나 영양사와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나왔던 연구 결과들인데요. 일반 시기보다 저단백 시기를 하는 경우에 처음에는 조금 사고 제어관리 감소가 빨랐지만 길게 장기간 봤을 때는 저단백 시기를 하는 경우에 콩팥 기능의 감소의 속도가 줄어들고 오히려 조금 증가하는 것이 있다고 일단 보였고 단백뇨의 배설량도 저단백 시기를 하는 경우에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저단백 시기는 콩팥 기능을 보호하고 단백뇨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과일이나 야채의 지나친 섭취입니다. 섭취를 중단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인 사람은 신선한 야채와 과일에 칼륨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혈압 상승을 억제할 수 있고 요즘에 우리가 강조하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죠. 장내 세균들이 과일이나 야채를 복용하게 되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몸에 좋습니다. 비타민과 섬유소, 각종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있어 심혈관 질환 예방이 되지만 하지만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은 일반 정상인과는 다르게 콩팥에서 칼륨의 배출이 어렵기 때문에 고칼륨 혈증으로 근육쇠약 그리고 부정맥, 심하면 심장마비까지 발생할 수 있어서 남아있는 콩팥의 기능에 따라서 얼마나 먹을지를 조절해야 되고 먹을 과일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장내과 선생님 진료를 항상 공고드리고 있습니다. 과일과 콩팥 기능이 25% 이하로 감소하면 정상적인 식사에 의해서도 고칼륨 혈증이 발생이 가능합니다. 25%. 소금 같은 이건 예전 데이터들인데요. 나트륨은 끝까지 잘 나오지만 칼륨은 분비가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몸속에서 칼륨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요. 다음으로 수분 섭취를 적절히 해야 합니다. 말기 콩팥병에서 수분이나 전해질, 나트륨과 칼륨을 조절하는 능력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지나친 수분을 섭취하게 될 경우 체액을 증가시켜 혈압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투석을 받는 말기 환자들은 수분 섭취가 과도하게 되면 체중이 증가하고 심한 경우 폐 부종이 발생합니다. 주변에서 간혹 한 번씩 월, 수, 금 투석 환자 같은 경우는 일요일 저녁이 가장 숨쉬기 위험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지나고 주말이 끼기 때문에 주말은 또 어쩔 수 없이 가족분들과 함께 하게 되면 먹을 것도 조금 더 드시게 되기 때문에 일요일 저녁에 간혹 저희 병원도 응급실로 저희 투석실 환자분께서 호흡곤란이 있어서 오시게 되면 저희가 매우 심할 경우는 당일 그날 밤에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날 아침에 최대한 빨리 투석을 해서 폐 부종을 해소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분 섭취를 하지만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수분 섭취를 너무 줄이게 되면 탈수에 빠져서 콩팥 기능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저염식을 하시면서 목마르지 않을 정도로 물을 드셔야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콩팥 기능에 따라서 수분 섭취를 적절하게
조절해야겠습니다. 이것 역시 외래에서 주는 환자분들과 서로 상의를 통해서 양을 얼마나 하고 얼마나 드셨는지 거기에 따라서 가슴 엑스레이와 몸 다리에 부은 것을 보고 같이 상의하고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저염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배는 끊고 과도한 음주는 피합니다. 담배를 피우게 되면 몸의 혈관이 수축하여 혈압을 올리고 콩팥으로 가는 혈액의 양을 줄여서 콩팥 기능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만성 콩팥병의 위험이 있는 환자가 15간년 이상 담배를 피운 경우 피흡연자에 비해 약 6배 이상 말기 신부전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담배는 저는 담배를 피지 않는데 담배를 피면 어쨌든 혈관에 심혈관에도 위험이 인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콩팥에도 혈관에 영향을 줄 것이고 그래서 말기 콩팥병이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암 발생률도 높이기 때문에 향후에 말기 콩팥병이 지생되어서 심장 이식을 받았을 때는 저는 반드시 끊을 것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비흡연자에 비해서 흡연자분은 말기 신부전의 발생 비율이 이렇게 비흡연자가 1배라고 하면 5에서 15감년 3.5배, 15감년 이상의 경우 5.8배 정도의 말기 신부전 위험도가 증가하므로 담배는 끊으셔야 합니다. 줄이시 마시고 전자담배도 안 되고 끊으십시오. 다음으로 음주입니다. 술을 마시면 혈압이 올라가고 단백뇨가 많이 생겨서 신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음주를 하는 만성 콩팥병 환자의 출혈성 뇌졸중 위험은 비음주자에 비해 약 6배 이상 증가합니다. 흡연과 음주를 함께하는 경우 만성 콩팥병의 위험은 약 5배 증가합니다. 담배를 끊고 음주를 하게 되면 하루 2잔 이하로 줄이시고 가능하면 드시지 말 것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래에서 담배도 끊고 술까지 다 끊으라고 하기는 저도 좀 환자분께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음주는 줄이도록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체중, 표준 체중, 건체중이라고 설명하는 체중을 유지해야 됩니다. 비만 환자는 만성 염증이 증가하기 때문에 만성 콩팥병의 위험 인자인 당뇨병, 고혈압,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의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비만은 또한 콩팥 주변에 지방이 쌓여서 직접적으로 콩팥을 누르고 사구체 비대를 일으켜 기능을 악화시킵니다. 비만은 만성 콩팥병의 또 다른 위험 인자인 당뇨병과 연관이 있고 만성 콩팥병을 빠르게 악화시킵니다. 비만 환자가 운동을 하고 적절한 식이요법을 통해서 몸무게를 줄이면 단백뇨도 호전될 뿐만 아니라 콩팥 기능도 호전되거나 또는 콩팥 기능이 만성 콩팥병에서 악화되는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비만하면 또한 사망 위험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주 3일 이상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운동을 하는데요. 운동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운동은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발생의 위험을 낮추고 우울증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고 혈압과 혈당을 강화시킵니다. 특히 식후에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으로 당이 흡수가 되어서 혈당도 강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당뇨병에서는 식후 혈당이 좀 중요한 영향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는 심근경색 및 뇌졸중의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의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수준에서 적절한 운동 내용을 세워 꾸준히 실천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비만한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저는 수영장에서 걷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릎이나 발목 같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영장에서 그냥 빠르게 걷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도 풀렸으니 가보시면서 운동하시는 것은 좋겠습니다. 신체 활동을 많이 할수록 사망률이 감소하며 하루에 15분의 운동도 충분히 효과가 있으니 이렇게 15분도 조금씩 줄이고 있으니 운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을 꾸준히 치료해야 합니다. 이형 당뇨병의 경우 진단 후 20년이 경과하면 약 20%에서 당뇨병성 콩팥병이 발생하고 이 5년이 경과하면 60%에서 콩팥 기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을 조절을 잘해서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되지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절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또한 고혈압은 만성 콩팥병을 더 빠른 속도로 악화시키며 만성 콩팥병 환자가 혈압이 높은 경우 일반 고혈압 환자보다 더욱 철저히 조절해야 합니다. 신장 가이드라인에서는 수축 혈압을 120mg/Hg 미만으로 조절하라고 하겠습니다. 연구들에서 이렇게 혈압을 낮출 경우에 심내혈관계로 인한 합병증들의 발생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뇌경색,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것들이 감소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혈당은 7.0% 당화혈색소 기준으로 ppm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이 목표이나 콩팥 기능이 떨어질수록 저혈당이 더 쉽게 발생하므로 조심해서 다니시는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님이나 아니면 연고지 병원 선생님께 잘 상의를 하여서 약제를 조절해야겠습니다. 혈압이 높을수록 콩팥의 기능이 더 빨리 떨어집니다. 정기적으로 소변 및 혈액 검사를 시행합니다. 당뇨병, 고혈압 환자에서 단백뇨 또는 미세 단백뇨가 발생한 경우 만성형 콩팥병으로 진행되는 신호가 있을 수 있고 심장혈관 합병증 발생이 증가합니다. 콩팥 기능의 감소는 혈액 크레아티닌 검사를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 크레아티닌 검사가 있으면 저희가 사구체 유과율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 콩팥병 합병증 발생이 높은 환자는 또는 이미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혈액 크레아티닌 검사와 소변 단백뇨, 혈뇨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해서 콩팥 손상의 진행 여부를 파악해야 하며 심장혈관병의 합병증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도록 확인하고 필요한 약제를 조절하고 필요한 경우 심장 초음파나 심장 시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치료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에서 아까 저희가 차트에서 보셨듯이 말기 콩팥병을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가장 흔한 원인은 당뇨였고 그 다음에 혈압이므로 정기적으로 소변 및 혈액 검사를 해서 만성 콩팥병이 합병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합병되어 있다면 약제를 추가하거나 또는 혈압 약제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꼭 필요한 약을 콩팥 기능에 맞게 복용해야 합니다. 콩팥은 많은 약제가 대사되고 약제의 대사산물을 배설하는 기관입니다. 불필요한 약제나 한약, 일부 건강보정식품 같은 경우는 콩팥 기능에 안 좋은 역할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걸 먹는다고 콩팥이 안 좋아진 건 아닌데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이 약제를 복용할 때 다니시는 병원 선생님들께 상의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약물과 대부분 항생제 그리고 방사선 검사를 위한 조영제는 콩팥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투약 전에 주의를 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액을 맞으면서 CT를 찍는다든지 이렇게 검사를 진행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환자분들께서 노인 환자,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환자분들은 여러 과에서 약을 드시므로 중복받아서 약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필요한 약만 복용하고 다른 병원에서 약을 2군데, 3군데 이상 드신다면 각 병원을 가서 각 병원에서 드시는 약을 정확히 한번 보여두시고 중복되는 약이나 필요 없는 약은 빼고 처방을 받으시는 것을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프로그램에서 이게 저희가 처방을 하면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 처방한 게 팝업창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그게 정확한지도 확실하지 않고 약을 다 드셨는지 확실하지 않아서 꼭 다시 확인하는 편입니다. 그러니 미리 처방전을 좀 가지고 다니시는 게 진료 보시는데 조금 더 수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약물은 항생제, 그리고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방사선 조영제 이 3개는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약물은 전문의, 신장내과나 아니면 다니시는 원장님도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상의하시면 콩팥병이 갑자기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성 콩팥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 치료로 건강한 삶을 지내시고 또 투석이나 이런 것들을 되도록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점점 더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나름 준비를 했지만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시 조선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윤영민이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